상반기 중에 일시적으로 원달러가 1,400원을 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는 연말에 원달러가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경제분석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요즘에 원화가 계속 1,47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는 어떤 것들이 원화 약세의 원인이고, 그런 프레임워크 하에서 저희가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는지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는 자리이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것이 원화 약세를 주동했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거론되고 있는 원화 약세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자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들이 같이 맞물려서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글로벌 요인 3개, 그리고 국내 요인들로 한 7가지 정도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기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원화 약세를 유발하는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해서 보면 몇 개는 타당하고요, 몇 개는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요인 3개를 좀 살펴보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취임 이후에 아베노믹스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엔화가 약세를 가면서 원화도 따라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데이터로 프루빙이 잘 안 됩니다. 유럽 재정 건전성 이슈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됐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건전성 이슈는 사실상 프랑스만의 문제고요. 프랑스가 작년 말까지 올해 예산안에 대한 타결을 할 거다라는 기대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유로화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주된 변수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에 기반해 보면 XPO일 가능성이 높고요.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작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9.5% 절하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 원화 약세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요인들 7가지 중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논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M2가 미국 M2보다 많이 늘어서 원화가 약세다. 이거는 데이터로 프루빙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증가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있다라는 것도 데이터로 잘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금리 격차에 관련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채권 투자 쪽에서 순 유출이 나와야 되지만, 제가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작년에 채권 투자는 순 유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격차가 원화 약세를 추동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저희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 이제 그 일본 엔화와의 동조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M2와 미국 M2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걸 데이터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짜 제가 생각하는 원화 약세의 원인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화랑 원화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동조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이제 횡보할 때 원달러 환율도 이제 같이 횡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되고, 아베노믹스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원화도 따라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11월 달에 경기 부양 대책 추경이 나오자 BOJ에서 조금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하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매파든 비둘기파든 관계없이 매파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엔화가 약세를 갔던 게 조금 주춤했었고, 원화도 사실상 이제 1,470원, 80원대에서 횡보를 했었죠. 그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본에서 조기 총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무려 76%나 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 전후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2월 8일 날 조기 총선을 치렀을 때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야베노믹스의 귀환, 그리고 확장 재정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장 재정 기조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겠냐에 대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엔화 약세를 추동을 하고 있고, 덩달아서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확장 재정이 나오는 게 정말 필요해서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0.7%이고요. 작년에 이제 한 1.4% 정도 성장을 하고 올해는 1.0%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실제 성장률이 계속 넘는다라는 얘기는 산출 갭이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본질적으로 수요층 물가 압력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일본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재작년, 작년 해서 협상임금 상승률이 5%대였는데 올해도 그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건 명목임금 상승률을 들어 올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시차를 두고 서비스 물가 압력을 자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 부임 이후에 나타났던 엔화 약세도 지금까지 눌려있던 수입 물가 압력을 다시 깨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인플레 압력에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BOJ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수방수 역할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제 엔화 약세가 작년 12월에 그랬던 것처럼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고 원화가 엔화에 동조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원화 약세도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여전히 저희는 증권 투자 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M2, 뭐 화폐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는 일단 물이 많이 고여 있다라는 그런 비유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고여 있는 물이 결과적으로 이제 해외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4년 4분기 이후에 이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규모를 넘어섰고 이제 외환 시장에 있어서도 내국인의 힘이 조금 더 세졌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발생한 어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해외 자산을 더 많이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점하고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이제 약세다라는 얘기도 덩달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작년에 이제 그 원달러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특이한 구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 2분기입니다. 이때 원화는 강세였어요. 1,470원에서 1,350원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이때 이제 4월 1일 해방의 날 이후에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원화의 강세를 추동했던 요인은 외국인 채권 자금의 순유입이었어요. 이때는 환해질 하지 않고 들어온 자금이었으니까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었겠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 국내 채권 순매수 쪽이 쭉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의 움직임,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파느냐 이거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샀던 부분이 사실은 원화 강세를 유발을 했다. 작년 2분기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부터는 원화의 급격한 약세가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때 11월 달 정도부터인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다시 샀어요. 근데 채권 순유입에는 외환시장이 거의 반응을 안 하고요. 자, 내국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 확대, 그 다음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여기에 외환시장이 반영을 했죠. 이때 들어오는 채권 자금은 대부분 환해질을 하고 들어온 자금일 가능성이 크니까 환해질을 하지 않는 실제로 이제 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자금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외국인 국내 채권 연초 이후 12일까지 13억 달러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24억 달러예요. 거의 10월 달, 11월 달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초 이후에 원화 약세를 추동했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실은 원화 약세를 추동하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은 저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 납입 시기나 금액 조정 요청 가능한 근거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서 사실 구윤철 부총리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대미 투자 나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정부 당국의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달러를 조달해야 되는 주체가 정부인지 아니면 민간인지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기업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있는 달러 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수출입 대금을 바로 이제 원화로 바꾸는 그런 행태가 있었지만 오히려 달러 예금으로 이런 것들을 좀 유보해 주는 그런 행태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달러 유동성은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밖으로 돈을 빠져나가는데 달러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이런 수급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화 약세의 요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데이터상으로는 좀 합리적인 접근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골자는 이제 달러 공급 부족과 해외 투자 확대를 이제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고 어떤 걸 풀고자 하는 거냐? 일단 금융권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풀어라. 그리고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풀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환류할 때 비과세 100%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금의 지급 수령 시점을 뭐 조정하거나 부당 이익 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증권 투자의 국내 복귀 유도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세제 지원 신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용 선물안을 도입을 해가지고 개인들도 이제 환해지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작년 말에 구두 개입도 굉장히 세게 했고요. 12월 24일, 26일, 27일에 걸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입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1480을 넘어갔다가 1430까지 떨어졌죠. 이게 뭐 불필요한 개입이었다. 뭐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만약에 개입을 안 하고 그대로 뒀다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자기 실현적인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480원이 제대로 뚫리면 그 다음 지지선이 1600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화의 약세가 추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단 엑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에 나선 거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480원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정부가 일단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1480원은 좀 유의미한 그러한 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할 수 있겠죠. 저희는 국내 증권 투자 인플로 관련해서는 WGBI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WGBI는 이제 자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추종하는 자금은 사실은 환해지를 안 하고 들어가야 트래킹 에러가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채권 투자가 유입이 되면서 원화 강세를 주동을 했듯이 4월부터 11월까지 78억에서 91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 나간 금액이 68억 달러랑 55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좀 일정하다라고 하면 WGBI 편입에 따른 패시브 머니의 인플로우가 원화 강세를 추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상반기 중에 효과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전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일시적으로 원달러가 1,400원을 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는 연말에 원달러가 1,420 정도에 수렴한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 이후에 원화가 이제 1,400 초반 혹은 1,300대 후반에서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전반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민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원화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원화 약세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